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나 고용 계약서가 사실은 1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어떤 거대한 혁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면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말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어요. 100년 전 혁명이랑 내 계약서라니. 하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또 산업안전규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가 보죠.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합의와 거래의 기초가 되는 말 그대로 현대사회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원칙이죠.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국가나 다른 어떤 힘의 간섭 없이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 즉 계약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기본 설정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이 원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매매 계약서를 쓰죠. 월세 살 때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약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작동하는 현장인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법원도 다른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계약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칙이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든 엔진이었던 거죠. 왕이나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대신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활동이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또 자본주의의 성공을 이끈 이 황금률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유독 한 분야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끔찍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노동의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계약 자유라는 멋진 원칙이 진짜 공정하려면 계약을 맺는 양쪽에 꼭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힘의 균형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양쪽이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만 진짜 자유로운 합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그게 어떻게 자유로운 합의겠어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 계약에선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가격이나 조건을 밀고 당기기, 즉 협상을 하잖아요. 하지만 노동계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공장과 자본을 가진 자본가, 그리고 가진 거라곤 자기 몸뚱이 하나뿐인 노동자, 이들 사이에 애초에 공정한 협상이란 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계약의 자유라는 건 뭐랄까 그냥 허울 좋은 말에 불과했던 거죠. 현실은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아주 열악한 조건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온 가족과 함께 굶어 죽거나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낳은 비극적인 현실이었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과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파가 되죠. 바로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흐름이 딱 보이시죠? 180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약의 문제점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노동법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러시아 혁명을 보고 그냥 저기서 큰일 났네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좀 고치는 수준의 개혁이 아니었거든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즉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 바로 전복이었던 것.
그리고 그 공포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당시 혁명 러시아의 목표는 자기 나라만 바꾸는 게 아니었거든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 아래 이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으니까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좀 덜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재산과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 전부 빼앗길 수 있는 실존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저 러시아 혁명에 동조해서 모든 걸 뒤엎어버리게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시스템을 바꿔서 이들을 달래고 살아남을 것인가. 말 그대로 적응하느냐 아니면 전복되느냐,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 내놓은 필사적인 해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동법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자본가들이 착해서 시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베푼 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노동자들이 굳이 목숨 걸고 위험한 혁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을 수 있게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일종의 당근이자 아주 전략적인 타협안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 노동법이 정확히 어떻게 계약을 수정하는 걸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첫째, 기본은 여전히 계약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둘째, 최저임금이라는 아주 단단한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게 말이죠. 셋째, 근무시간 제한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무한정 일시키는 걸 막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규칙이라는 방패로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보호 장치들이 법적으로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과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법이 정한 최소 기준,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계약 내용은 그냥 무효가 되고 무조건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개인 간의 합의보다 국가의 법이 더 위에 서는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예외인 거죠. 자, 이렇게 1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캐캐 묵은 역사가 지금 내 월급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여러분이 누리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같은 권리들은 사실 일반적인 계약 원칙의 아주 특별한 예외라는 겁니다. 둘째, 이 예외는 과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극심했던 힘의 불균형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셋째,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체제가 뒤엎어질지도 모른다는 혁명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결국 현대의 노동법이란 자본주의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맺은 거대한 사회적 타협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100여 년 전 거대한 위기 속에서 태어난 이 타협안, 과연 플랫폼 노동이나 긱 이코노미처럼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노동 형태가 나타나는 오늘날에도 이 100년 된 타협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